세상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사업가 혹은 돈 많은 회장님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화려한 옷을 입었을 때 받는 대접은 진짜 제 것이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의 인생을 걸고 도박을 하나 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나물 장사로 시작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굽은 손마디가 제 훈장이고 자식 뒷바라지가 제 인생의 전부였죠. 하나뿐인 아들이 장성에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는 똑 부러지는 은행원이었습니다. 인물도 좋고 집안도 무난해 보였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늘 불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의 배경이 아닌 내 아들의 사람 됨됨이를 사랑하는 걸까? 결국 저는 가장 낡고 해진 옷을 꺼내 입고 가장 비루하고 낮은 모습으로 예비 며느리가 일하는 은행 창구에 섰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 위에 선 제 모습은 초라했지만 제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본 것은 그 아이의 실력이 아니라 감춰진 천박함이었습니다. 그 짧은 5분이 20년 공들인 아들의 결혼을 단칼에 끝내버렸습니다. 제가 왜 그런 모진 선택을 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시장 바닥에서 나물 장사부터 시작해 지금의 공장을 일궈낸 사람입니다. 굽은 손마디가 제 훈장이고 자식 뒷바라지가 제 인생의 전부였죠. 하나뿐인 아들이 장성에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는 똑 부러지는 은행원이었습니다. 인물도 좋고 집안도 무난해 보였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늘 불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첫 만남은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아들이 예약해둔 곳이었는데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그곳에서 저는 어딘지 모르게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고급스러운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인사는 공손했고 말투는 똑 부러졌습니다. 어머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준호 오빠한테 어머님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사업을 일으키신 것 존경스럽습니다. 그녀의 말은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대본을 써준 것처럼 매끄럽고 세련된 말투였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식사 내내 그녀는 제 아들을 향한 애정을 표현했고 결혼 후의 계획도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저희 둘 다 맞벌이를 할 생각이에요. 제가 은행에 다니니까 재테크도 잘할 수 있고요. 아이는 하나 낳아서 잘 키우고 싶어요. 모든 것이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계획 속에서 진짜 감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계산적일 수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물론 요즘 젊은이들은 다 이런가 싶기도 했습니다. 제 시대와는 다르니까요. 저희 때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평생을 함께하기로 결심했지만 지금은 집도 봐야 하고 직장도 봐야 하고 조건이 맞아야 한다고들 하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그녀가 화장실에 간 사이 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어때? 수진이 괜찮지?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은 것 같구나. 똑똑하고 예의도 바르고. 하지만 제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저 아이가 뭘 잘못했나? 예의도 바르고 직업도 좋은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편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장에 출근해서도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인사를 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오랜 친구 명숙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숙이는 저처럼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해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 줄 것 같았습니다. 명숙아, 나 요즘 준호 결혼 문제로 고민이야. 전화기 너머로 명숙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예비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 아니, 그게 겉으로 보기엔 다 좋은데 왠지 모르게 불안해. 명숙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야, 너 혹시 우리처럼 밑바닥부터 시작한 사람 특유의 불안감 아니야? 너무 좋으면 믿기지 않는 그거 말이야. 그 말에 뭔가 찔렸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평생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언제 나쁜 일이 생길까 걱정부터 했습니다. 행복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이 늘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그 예비 며느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제 편견과 불안감 때문에 좋은 아이를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 명수가,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제 질문에 명숙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더 지켜봐.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본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어. 급하게 결정하지 마.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좀 더 그녀를 관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후로 몇 주 동안 예비 며느리와 몇 번 더 만났습니다. 백화점에서 함께 쇼핑도 하고 집에 초대해서 식사도 대접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완벽했습니다. 선물을 가져올 때도 적절한 가격대의 좋은 물건을 골랐고 대화할 때도 예의 바른 말투를 유지했습니다. 제가 요리를 대접하면 어머님 손맛이 정말 좋으시네요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완벽할 수 있을까?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한 번도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을까? 저는 사람은 편해지면 본 모습이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가족이 되면 격식을 차리지 않게 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만날 때마다 마치 면접을 보듯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단둘이 차를 마시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수진이가 너한테는 어때? 엄마한테 보여주는 모습이랑 똑같아?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 수진이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완벽주의자거든. 뭐든지 계획적으로 하고 실수하는 걸 싫어해. 그게 수진이의 장점이기도 하고.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완벽주의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장점일 수도 있죠. 하지만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게 완벽해야만 할까? 저는 가족이라는 게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편하게 의지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약한 모습을 보여도 받아주는 게 가족 아닌가요? 저는 제 친정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지만 언제나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저희 집에 동네 사람들이 찾아오면 변변치 않은 음식이라도 나눠주셨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못하셨습니다. 사람은 배운 게 없어도 마음씨가 좋아야 한다는 게 어머니의 지론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들을 그렇게 키웠습니다. 공부 잘하는 것보다 착한 사람이 되라고, 남을 무시하지 말라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선택한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그 안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려운 상황에서 혹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은행원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신경 쓰였습니다. 은행은 돈을 다루는 곳입니다.
매일 돈 많은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녀는 그들을 어떻게 대할까? 저는 공장 직원들을 대하는 제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비록 제가 사장이지만 저는 직원들과 격의 없이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같이 점심을 먹고 그들의 집안 사정도 듣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완벽한 사장은 아닙니다. 화가 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지는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원인 그녀는 어떨까? 매일 통장 잔고를 보면서 일하는 그녀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까? 혹시 우리 집안의 재산을 보고 제 아들을 선택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 스스로가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증거도 없이 사람을 의심하는 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어머니로서의 본능은 계속 경고했습니다. 조심해라, 뭔가 이상하다. 어느 날 밤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다음 달에 수진이랑 약혼하려고 해. 엄마 축복해 줄 거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명확한 이유를 댈 수 없었습니다. 내 예비 신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너무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이유였으니까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좋다면.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약혼식 전에 그녀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야겠다고. 더 이상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 걱정이 기우라면 그것대로 좋은 일이고, 만약 제 직감이 맞다면 아들을 불행에서 구할 수 있을 테니까요. 문제는 어떻게 그녀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있을 때는 절대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영리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녀가 제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녀의 직업 현장에서,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그녀를 찾아가면 어떨까? 돈 없는 노인네의 모습으로 그녀의 은행을 찾아가면 그녀가 어떻게 나올까?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요. 물론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들통나면 아들과의 관계도 나빠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아들의 평생을 걸고 도박을 하기로요. 다음 날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떻게 행동할지, 무엇을 요청할지 하나하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옷장 깊숙한 곳에서 가장 낡은 옷을 꺼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던 시절 입던 옷이었습니다. 색이 바래고 구멍도 몇 개나 있었지만 저는 그 옷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 위해서요.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기로 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초라한 옷차림, 그게 제가 연기할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연기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저는 정말 저런 모습이었으니까요. 다만 지금은 그 시절을 감추고 살 뿐이었습니다. 계획을 세우면서도 계속 자문했습니다. 내가 이러는 게 맞나?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제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 맞습니다. 저는 그녀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그녀의 진짜 모습일 테니까요.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도 비밀로 하고 제 평생 가장 낡고 해진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머리는 부스스하게 헝클어뜨리고 낡은 청가방을 메고 예비 며느리가 일하는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잠을 설쳐서 그런지 얼굴이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아니, 낯선 게 아니라 잊고 지냈던 예전 제 모습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굽은 허리. 이게 원래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화려한 옷과 화장으로 가려왔을 뿐이죠. 옷장을 열고 가장 안쪽 구석을 뒤졌습니다. 거기 비닐봉지에 쌓여 있던 옷가지들이 있었습니다. 버리지 못하고 간직해온 것들이었습니다. 왜 버리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제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가난했던 시절,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검은색 낡은 바지를 꺼냈습니다. 무릎 부분이 닳아서 색이 발에 있었습니다. 상의는 회색 티셔츠를 골랐습니다. 목 부분이 늘어나고 소매에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얇은 점퍼를 걸쳤습니다. 지퍼가 고장난 낡은 점퍼였습니다. 신발은 밑창이 다른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한때는 하얀색이었을 텐데 이제는 누런 회색빛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제가 입는 고급스러운 옷, 깔끔하게 손질한 머리, 단정한 화장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으로 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저를 알아볼까? 아마 아무도 모를 겁니다. 심지어 제 직원들도 못 알아볼 거예요. 가방도 낡은 청가방으로 바꿨습니다. 시장에 다닐 때 쓰던 가방이었습니다. 끈이 해지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 제 낡은 통장 하나를 넣었습니다. 이것도 옛날에 쓰던 통장이었습니다. 잔액이 얼마 남지 않은 통장이었죠. 이 통장으로 예비 며느리에게 정리를 부탁할 생각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이게 나야?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저였습니다. 아니, 이게 원래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벗으면 저는 그저 나이든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시장 바닥을 기어다니며 살아온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문득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거지?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 직감이 틀렸다면 그건 그것대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 직감이 맞다면 지금 이 행동이 제 아들을 평생의 불행에서 구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사모님, 어디 가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웃으며 인사했겠지만 오늘은 고개를 숙이고 얼버무렸습니다. 아, 네. 잠깐 나갔다 올게요. 제 목소리도 일부러 작고 힘없게 냈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는 운전기사가 모는 차를 타지만 오늘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사람들이 저분 누구세요? 돈 많아 보이네요라며 쳐다봤을 텐데 오늘은 완전히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직장인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뒤쪽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옆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는데 제가 다가가자 미묘하게 몸을 비켰습니다. 마치 제가 더러운 것처럼요. 그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느끼는 기분이구나. 저는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시장에서 나무를 팔던 시절, 저도 이런 옷차림으로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 대했습니다. 자리를 피하고 냄새 난다는 듯 코를 막고
멀리서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옷이 남루하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아픔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한 후에 절대 남을 무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직원들에게도, 청소하시는 분들에게도, 경비 아저씨에게도 항상 존중하는 태도로 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자리에 있어 봤으니까요. 무시당하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알았으니까요. 버스가 은행이 있는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은행까지는 도보로 5분 거리였습니다. 걸어가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돌아가면 안 될까? 그냥 모른 척하고 살면 안 될까?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제 아들이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결혼을 승낙할 수는 없었습니다. 은행 건물이 보였습니다. 큰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햇빛을 반사해서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초라한 노인네가 거대한 은행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개미와 코끼리 같았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큰 차이였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들어가자. 진실을 확인하자. 저는 무거운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차갑고 깨끗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에어컨이 3개 틀어져 있었습니다. 바닥은 대리석이었고 천장은 높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깔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완전히 이질적인 존재였습니다. 입구에 서 있던 안내 직원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하는 걸 봤습니다. 처음에는 어서 오세요라고 말하려던 것 같았는데 제 모습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손님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번호표 기계 앞에서도 사람들이 저를 피해갔습니다. 마치 제가 병균을 옮기는 것처럼요. 번호표를 들고 대기 의자로 갔습니다. 의자도 고급스러웠습니다. 검은색 가죽 소파였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대기하는 동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창구가 5개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3번째 창구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제 아들의 예비 신부 수진이가요. 그녀는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고 화장도 정갈했습니다. 손님을 대하는 모습이 전문적이었습니다. 웃으며 인사하고 서류를 처리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범적인 은행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어떤 손님에게는 더 환하게 웃고 어떤 손님에게는 형식적으로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 손님이 왔을 때는 특히 친절했습니다. 반면 나이 든 여자 손님에게는 좀 더 무뚝뚝했습니다. 물론 제가 너무 예민하게 보는 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년 넘게 사람을 대하며 사업을 해온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제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번호판에 제 번호가 떴습니다. 3번 창구였습니다. 바로 그녀의 창구였습니다.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창구 시간에 맞춰온 것이니 당연한 결과일까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낡은 청가방을 꼭 쥐고 그녀의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번호표 주세요. 그녀가 기계적으로 말했습니다.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번호표를 내밀었습니다. 그제야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의 눈빛이 변하는 걸 똑똑히 봤습니다. 처음에는 무표정이었다가 제 모습을 확인하자 미묘한 혐오감이 스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업무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평소 제게 쓰던 따뜻하고 공손한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기, 통장 좀 정리하려고요. 통장 주세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짜증이 섞인 제스처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뒤적이는 척했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뒤적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어르신, 빨리 좀 찾아주세요. 뒤에 대기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정말 몇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유 있어 보였습니다. 급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는 계속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통장을 꺼냈습니다.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표지가 해지고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받으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마치 더러운 걸 만진 것처럼요. 통장을 기계에 넣고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얼마 없네요. 이것도 정리하실 거예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도 정리하고 싶어서요. 어르신, 솔직히 이런 건 집 근처 작은 은행 가서 하세요. 여기는 큰 은행이라 이런 소액 업무는. 그녀가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올 곳이 아니에요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게 그녀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친절한 은행원이 아니라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는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으니까요. 저기, 죄송한데요. 이자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이자는 통장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모르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저는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번호표 제대로 뽑으셨어요? 이런 상담은 별도 창구에서 하는 건데요. 여기는 빠른 업무 처리 창구예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창구는 일반 창구였습니다.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요. 그럼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녀는 대충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쪽 상담 데스크 가보세요. 여기서는 더 이상 도와드릴 게 없어요. 그리고는 다음 분이라고 외쳤습니다.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요. 저는 창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기, 그럼 통장 정리는? 아, 정리 안 하실 거예요? 그럼 통장 가져가세요. 그녀가 통장을 저에게 밀어냈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제 며느리가 될 수 없다고요.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사람과 제 아들이 평생을 함께 살 수는 없다고요.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은 안 된다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기,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요.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최대한 약하고 불쌍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어르신, 이해가 안 가세요? 여기서는 도와드릴 수 없다고요. 다른 데 가보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민폐를 끼치는 사람인 것처럼요. 옆 창구에 있던 다른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 직원은 친절했습니다. 저를 상담 데스크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는 통장 정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심지어 이자, 계산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직원에게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이 은행의 모든 사람이 그녀처럼 냉정한 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제가 본 것이 현실이었으니까요. 제 아들의 예비 신부는 약자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지?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본 것을 아들에게 설명해도 그는 믿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잘못 본 거예요. 수진이가 그럴 리 없어요. 아들은 분명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녀를 만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 진짜 모습으로요. 그리고 그녀의 반응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은행에 온 그 노인네라는 걸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포함한 상견례 자리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밝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가혹한 건 아닐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 그날 그녀가 컨디션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압니다. 사람의 본성은 위기 상황에서 혹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드러난다는 거요. 그녀는 저를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없는 약자로 봤습니다. 그래서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만약 제가 중요한 고객이었다면 혹은 자신의 상사였다면 절대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냉정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제 며느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안의 재산이 유지되는 동안은 좋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위기가 온다면? 만약 우리 집안이 어려워진다면? 그녀는 가장 먼저 등을 돌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그런 배신을 겪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지금 마음 아파하는 게 나았습니다. 결혼 후에 평생 고통받는 것보다는요.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최고의 옷을 골랐습니다. 고급 한복을 입었습니다. 머리도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손질했습니다. 화장도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 명함을 챙겼습니다. 회장이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박힌 명함이었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하지만 운전기사가 사모님 도착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늘 모든 걸 끝내기로요. 제 차례가 되어 그녀 앞에 섰을 때 저는 일부러 어수룩한 말투로 통장 정리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싸늘해지더군요. 창구 앞에 섰을 때
저는 제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쿵쿵거리는 소리가 귀에까지 울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표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미 그녀 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여전히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객이 와도 바로 쳐다보지 않는 게 그녀의 습관인 것 같았습니다. 아니, 습관이 아니라 계산된 행동일 수도 있었습니다. 먼저 고객의 옷차림과 외모를 훑어본 후 그에 맞는 태도를 결정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번호표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기계적이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감정이 전혀 실리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번호표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실제로는 긴장 때문이었지만요. 그녀가 번호표를 받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정확히는 제 얼굴이 아니라 제 전체를 훑어봤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그 시선은 차갑고 평가적이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의 눈빛이 변하는 걸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표정이었습니다. 업무적인 얼굴이었죠. 하지만 제 옷차림을 확인한 순간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눈썹이 아주 살짝 찌푸려졌고 입술이 가늘게 일직선이 되었습니다. 코끝이 약간 움찔했습니다. 마치 불쾌한 냄새를 맡은 것처럼요. 이 모든 변화는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눈치채지 못했을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20년 넘게 사람을 상대하며 장사를 해왔습니다. 사람의 표정을 읽는 것은 제 특기였습니다. 고객이 물건을 살지 말지, 가격을 흥정할지 말지, 모두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용건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더 차갑고 짧아졌습니다. 평소 손님들에게 무슨 업무로 오셨나요? 라고 정중하게 묻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존댓말은 쓰지만 존중은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예의만 갖춘 것이었죠. 저는 일부러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기요. 통장이요. 통장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노인처럼 들리도록요. 실제로 제가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 연기라기보다는 기억을 되살린 것이었습니다. 통장 주세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은 깨끗하고 하였습니다. 손톱은 예쁘게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반지도 끼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선물한 반지였을까요? 그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일부러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청가방의 지퍼를 내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그리고 안을 뒤적거렸습니다. 사실 통장은 가방 안에서 금방 찾을 수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더 오래 뒤적였습니다. 그녀의 반응을 보고 싶었습니다. 어르신, 그녀가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좀 찾아주세요. 뒤에 기다리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4명 정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보거나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급해 보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계속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그녀가 큰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크게 쉬어서 옆 창구 직원도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전혀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불쾌함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통장을 꺼냈습니다. 정말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표지는 색이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습니다. 페이지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받으며
또 한 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마치 더러운 걸 만지는 것처럼 손가락 끝으로만 통장을 잡았습니다. 통장을 기계에 넣었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모니터를 보며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갔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잔액이 12만 원밖에 안 되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도 정리하실 거예요? 그 말투는 이런 푼돈 가지고 왜 은행에 오세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도 제 돈이라서요.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은 참 한심한 애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통장을 정리하는 동안 그녀는 계속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키보드를 칠 때도 필요 이상으로 세게 쳤습니다. 딱딱 소리가 주변에 울렸습니다. 마치 이것 때문에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선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이자가 얼마나 붙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정말 작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명백한 짜증과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자는 통장에 다 나와 있잖아요. 반말은 아니지만 존댓말 속에 담긴 무례함이 더 날카로웠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은행 오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 하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모습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순간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르신, 번호표 제대로 뽑으셨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공격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상담은 별도 창구에서 하는 건데요. 여기는 빠른 업무 처리 창구라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번호표를 뽑았고 이 창구는 일반 업무 창구였습니다. 그녀가 저를 쫓아내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저는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승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담 데스크로 가보세요. 여기서는 이런 업무 안 해요. 손으로 대충 어느 방향인가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그럼 통장 정리는? 저는 물었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빼서 저에게 밀어냈습니다. 정말로 밀어냈다는 표현이 맞았습니다. 책상 위로 쭉 밀어서 저에게로 보냈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치우듯이요. 정리 안 하실 거면 가져가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다음 분, 큰 소리로 다음 손님을 불렀습니다. 저는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완전히 무시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그녀를 봤습니다. 그녀는 이미 다음 손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 남성에게는 완전히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어서 오세요. 무슨 업무로 오셨나요? 라고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태도가 달랐습니다. 목소리 톤도 달랐고 표정도 달랐고 몸짓도 달랐습니다. 저에게는 냉정하고 무례했던 사람이 잘 차려입은 손님에게는 친절하고 공손했습니다. 이게 그녀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정말로 늙고 약한 노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제가 초라한 옷을 입으면
이렇게 취급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옷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옷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창구를 떠나 상담 데스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상담 데스크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구석에 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거기서 그녀를 계속 관찰했습니다. 더 많은 걸 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우연히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을 완전히 버리고 싶었습니다. 30분 정도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여러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잘 차려입은 손님, 젊은 손님, 남성 손님에게는 친절했습니다. 반면 나이 든 사람, 초라한 옷차림의 사람, 여성 손님에게는 무뚝뚝했습니다. 특히 한 할머니가 왔을 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 할머니는 저보다 더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허리도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불편해 보였습니다. 손에는 낡은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들고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그녀의 창구에 섰을 때 그녀의 표정이 또 굳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느린 말투로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과 표정으로 대충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송금이나 입금 같은 업무를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손을 저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창구를 가리켰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뭔가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다른 창구로 가셨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할머니가 제 어머니 같았습니다. 제 어머니도 살아계셨다면 저렇게 은행에 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런 대접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옆 창구의 직원을 봤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그 직원은 달랐습니다. 모든 손님에게 똑같이 친절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옷차림이 화려하든 초라하든 같은 미소로 대했습니다. 심지어 느린 손님에게는 더 천천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 화가 났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일하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건 개인의 선택이었습니다. 인성의 차이였습니다. 옆 직원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람을 돈으로, 외모로, 지위로 판단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 더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창구 차례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다시 제 차례가 됐습니다. 다시 3번 창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가서 그녀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르신, 아까 그분이시네요. 상담 데스크 안 가보셨어요? 저기, 아까 통장 정리를 못해서요. 저는 다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어르신,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여기서는 그런 업무 안 한다고요. 하지만 다른 분들은 다 하시던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옆 창구를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업무 종류가 다른 거예요. 어르신 업무는 여기서 못 해드려요. 그녀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계속 이러시면 다른 손님들 방해돼요. 이해 좀 해주세요. 이해요? 저는 그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제가 뭘 이해해야 하나요? 제 목소리가 조금 강해졌습니다. 더 이상 참기 힘들었습니다. 저도 손님인데
왜 다르게 대하시나요? 그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당황하거나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모든 손님을 똑같이 대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뻔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1시간 동안 그녀가 손님들을 차별하는 걸 똑똑히 봤으니까요. 그럼 왜 저한테만 상담 데스크로 가라고 하셨나요? 다른 분들도 통장 정리하셨잖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제 연기를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안 됐습니다. 조금 더 참아야 했습니다. 그건 업무 규정이 그래요.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그녀가 둘러댔습니다. 불만 있으시면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저는 규정대로 하는 것 뿐이에요. 규정이라는 단어 뒤에 숨는 것. 이것도 그녀의 전략이었습니다. 자신의 차별적인 행동을 규정 탓으로 돌리는 것이죠. 하지만 옆 창구 직원은 같은 규정 아래에서도 모든 손님을 공평하게 대했습니다. 규정 문제가 아니라 태도 문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도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짜증과 경멸, 그리고 약간의 승리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드디어 이 귀찮은 노인네가 가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구를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은행을 나갔습니다. 밖에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슬펐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본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똑똑한 은행원이 아니라 사람을 차별하고 약자를 무시하는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녀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저를 차별했습니다. 마치 가난한 사람, 초라한 사람은 그렇게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만약 그녀가 실수로 혹은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랬다면 나중에라도 미안함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고 익숙하게 차별했습니다. 이건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뿌리 깊은 인성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당장 만나서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아니, 증거보다는 확실한 결정적 순간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에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제 진짜 정체를 알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 순간이 진실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가혹한 걸까? 한 번의 실수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맞을까? 하지만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30분 넘게 관찰한 결과 그녀는 일관되게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이건 그녀의 본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의 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요. 특히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녀가 약자를 무시하는 것은 교육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가치관의 문제였습니다. 며칠 후 고급 한정식 집에서 상견례 겸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난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어머님, 고우세요라며 아부를 떨더군요. 그날 아침 저는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최고급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진한 자주색 비단 한복이었습니다. 술을 놓은 저고리가 화려했고 치마도 풍성했습니다. 이 한복은 중요한 자리에만 입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머리도 미용실에 가서 손질했습니다. 염색도 새로 했고 파마도 우아하게 했습니다. 화장도 전문가에게 받았습니다. 피부는 깨끗하게 정돈됐고 입술은 은은한 붉은색으로 칠해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은행에 갔던 그 초라한 노인네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목걸이도 제일 좋은 것을 골랐습니다. 진주 목걸이였습니다. 남편이 사업 성공 기념으로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귀걸이도 어울리게 맞춘 진주였습니다. 손에는 금반지를 꼈습니다. 결혼 반지와 어머니께 물려받은 반지였습니다. 손목에는 고급 시계를 찼습니다. 스위스 명품 시계였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제 모습에 만족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아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돈 많은 회장님, 품이 있는 어머니. 하지만 며칠 전 은행에서의 제 모습도 진짜 저였습니다. 화려한 옷을 벗으면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방도 명품으로 골랐습니다. 그 안에 중요한 것들을 넣었습니다. 제 명함, 그리고 며칠 전 은행에서 받았던 그 낡은 통장. 이 두 가지가 오늘의 주인공이 될 것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차를 준비해뒀습니다.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으니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긴장됐습니다. 오늘 제가 할 일이 옳은 일일까? 아들은 저를 이해해 줄까? 그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차가 출발했습니다. 한정식 집까지는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바꿀 기회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웃으며 식사하고 결혼을 축복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본 것을 없었던 일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약자를 대하던 그 차가운 눈빛, 무시하는 태도, 경멸하는 표정, 그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침묵한다면 제 아들은 그런 사람과 평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집안의 재산과 지위 때문에 그녀가 잘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위기가 온다면, 만약 우리 집안이 어려워진다면 그녀는 가장 먼저 등을 돌릴 사람이었습니다. 사모님,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벌써 한정식 집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식당 입구에서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모습이 늠름했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리자 달려와 팔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쪽으로. 저는 아들의 팔을 잡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당은 고급스러웠습니다. 한옥 스타일로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정원이 있었고 연못도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조용하고 품이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개인 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넓고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큰 테이블이 가운데 놓여 있었고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아직 안 왔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올 거예요. 은행에서 퇴근하자마자 오는 거라 조금 늦을 수 있대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석에 앉았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제가 될 것이었으니까요. 1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오늘 특별히 예쁘게 입으셨네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날이잖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여러 의미로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역시 신경 써서 준비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얀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깔끔하고 우아했습니다. 머리도 예쁘게 손질했고
화장도 정갈했습니다. 손에는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밝고 경쾌했습니다. 며칠 전 은행에서 듣던 그 차가운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은행 업무가 좀 밀려서요. 그녀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우세요. 오늘 특별히 더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은행에서 통장을 밀어내던 그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구나. 너도 예쁘게 입었네. 그녀는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께 작은 선물 준비했어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 스카프였습니다. 명품 브랜드였습니다. 어머,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들과 그녀는 마주보고 앉았고 저는 상석에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들어와 메뉴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코스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제일 좋은 코스였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준호 오빠한테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많이 들었어요. 시장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큰 사업을 일으키셨다고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칭찬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은행에서 그녀는 가난한 사람을 경멸했습니다. 시장에서 일했던 사람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지금의 칭찬은 제가 성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여전히 시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그녀는 저를 무시했을 것입니다. 고맙다.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이야.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어머님처럼 열심히 살고 싶어요. 은행 일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준호 오빠랑 결혼하면 더 열심히 살 거예요. 은행 일은 어때? 힘들지 않니? 제가 물었습니다. 본격적인 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제 일이 좋아요. 물론 가끔 어려운 손님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좋으세요. 어려운 손님?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가끔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규정에 맞지 않는 일을 요청하신다거나. 거짓말이었습니다. 며칠 전 저는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통장 정리와 간단한 설명을 부탁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손님은 손님이잖니. 최대한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닐까?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려고 해요. 모든 손님을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하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뻔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손님을 차별하는 걸 똑똑히 봤습니다. 부자는 친절하게, 가난한 사람은 냉정하게 대하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참았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걸 밝힐 것입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요리부터 시작해서 메인 요리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에도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결혼 준비 이야기, 신혼집 이야기, 미래 계획 이야기. 아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녀도 행복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행복이 조건부라는 것을요.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한우 구이였습니다.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몇 점 먹고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제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내가 물어볼 게 하나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눈이 약간 커졌고 입술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이 통장 아니?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아직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게 말을 더듬었습니다. 며칠 전에 내가 일하는 은행에 갔었어. 통장 정리하러. 제 말에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낡은 옷을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갔지. 수진이 창구에 갔어. 통장 정리 좀 부탁한다고 했지. 그녀는 이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니?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번호표 제대로 뽑았냐고 핀잔 주고 다른 손님 방해된다고 빨리 나가라고 했지. 이런 소액 업무는 작은 은행 가서 하라고도 했고.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 명함이었습니다. 회장이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이 통장 정리해주던 은행원 아가씨가 참 예뻤는데 기억나니? 그녀는 명함을 봤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봤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어머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수진이가 정말 그렇게 했다고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직접 보고 들었어. 30분 넘게 거기 앉아서 지켜봤지. 내 예비 신부가 어떻게 손님들을 대하는지. 그녀는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화장이 번졌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했습니다. 사과를 받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넌 나한테 사과할 필요 없어. 제가 말했습니다. 난 괜찮아. 내가 정말로 가난한 노인이었다면 내 무시와 경멸에 상처받았겠지. 하지만 난 아니잖니. 난 단지 테스트한 거였으니까. 하지만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떡하니?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너는 그렇게 대하는 거니? 돈 없고 초라하면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울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아, 그게 사실이야? 그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한때는 정말 가난했어. 시장 바닥을 기어다니며 살았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그렇게 살았어.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알아. 그래서 성공한 후에는 절대 남을 무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 너는 반대로 갔더구나.
제 목소리에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성공하면 할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래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더구나. 그게 내 본 모습이야. 아니에요. 그녀가 처음으로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날은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컨디션? 제가 냉소했습니다. 30분 동안 지켜봤어. 넌 일관되게 사람들을 차별했어. 잘 차려입은 사람한테는 친절하고 초라한 사람한테는 냉정했지. 그게 컨디션 문제니? 그건 인성 문제야. 아들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말이 사실이야? 그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은행에서 일하다 보니. 은행 탓하지 마. 제가 끊었습니다. 내 옆 창구 직원은 모든 손님한테 똑같이 친절하던데. 같은 환경에서 일하는데 왜 너만 다르니? 그건 환경 문제가 아니라 내 선택이야.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 울었습니다. 아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제가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 집안이 망하면 어떻게 할 거야? 만약 준호가 직장을 잃고 가난해지면 그래도 사랑할 수 있어?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피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넌 우리 집안의 돈과 지위를 사랑한 거지. 내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야. 아니에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준호 오빠를 사랑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해. 부자든 가난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야. 너는 그럴 수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직하게 대답 못하는 것도 답이야. 아들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엄마 질문에 대답해봐.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만약 내가 모든 걸 잃으면 그래도 나랑 함께 할 수 있어?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빠, 나는 그냥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저했습니다. 망설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실망과 배신감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그렇구나. 엄마 말이 맞았어.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오빠. 그녀가 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됐어. 이제 알겠어.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만 가볼게. 너희 둘이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구나. 아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넌 옳은 결정을 할 거야. 식당을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됐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상처받았으니까요. 차에 탔습니다.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가혹했을까?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야 했을까? 하지만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저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수진이랑 헤어지기로 했어.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괜찮니? 제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가 옳았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속고 살았을 거예요. 미안하다, 아들.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보여줬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이었습니다. 저는 그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고요. 힘들었지만 필요한 일이었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결혼 반대를 선언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가 겪은 수모와 그녀의 이중성을 알게 된 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식당에서 나온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오늘 제가 한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 아들의 충격받은 표, 무너지는 약혼의 순간들이 영화처럼 지나갔습니다. 새벽 2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그의 목소리는 피곤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응, 잠이 안 오는구나.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도요. 나가서 얘기할까요? 저는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아들은 아파트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담배를 안 피우는 아이였는데 말이죠. 제가 다가가자 담배를 끄고 자리를 내줬습니다. 미안하구나.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미안할 이유 없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수진이를 믿었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년을 만났어요. 3년 동안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착하고 예의 바르고 배려심 많았거든요. 그래서 엄마 말씀을 듣고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물어봤지. 저는 그날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던 질문. 만약 내가 모든 걸 잃으면 그래도 나랑 함께 할 수 있어? 그녀는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답이었어요. 아들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했어요. 그럼요, 당연하죠라고 말이죠. 근데 수진이는 망설였어요. 대답을 못했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나는 수진이한테 조건이었다는 걸.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많이 힘들지?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사랑했거든요. 아니,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진짜 사랑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단다. 제가 말했습니다. 감정적인 사랑도 있고 조건적인 사랑도 있지. 진짜 사랑은 무조건적이어야 해.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아들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엄마도 아빠한테 그런 시험을 해본 적 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있지. 내 아빠를 처음 만났을 때 말이야. 그때 나는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했어.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손은 거칠고 옷은 남루했지. 내 아빠는 작은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었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나보다는 나은 형편이었지. 처음 몇 번은 나도 예쁘게 차려입고 만났어.
근데 어느 날 일부러 시장에서 일하는 모습 그대로 만났어. 땀 흘리고 옷에 흙 묻고 손에 채소 냄새 나는 그대로 말이야. 내 아빠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거든. 아빠는 뭐라고 하셨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웃으면서 힘들었지? 밥 먹으러 가자고 했어. 그리고 식당에서 내 손을 잡으며 이 손이 정말 예쁘다고 했지. 거친 손인데도 말이야. 그때 알았어. 이 사람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구나. 시장 아줌마든 회장이든 상관없이 나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결혼하기로 했어. 그리고 평생 행복하게 살았지.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그런 사랑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수진이는 아니었나 봐요.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넌 아직 젊어. 진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거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이야. 며칠 후 공식적으로 파혼이 결정됐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만나서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굉장히 난처해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저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인성의 문제라고. 하지만 굳이 그 말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그녀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이가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저희 아들도 마음을 정했고요. 사실 그 며칠 동안 그녀에게서 여러 번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심지어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수진이를 용서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다시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힘들어요. 파혼 이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그 은행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제 진짜 모습으로요. 화려한 옷을 입고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은행에 들어서자 안내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며칠 전 낡은 옷을 입고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대우였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창구 업무 좀 볼게요. 저는 말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창구를 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정한 건 옆 창구였습니다. 지난번에 친절했던 그 젊은 직원의 창구였습니다. 그 직원은 저를 알아봤습니다. 어머님, 저번에 오신 분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하시네요. 물론이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끝난 후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수진 씨 3번 창구 직원 아세요? 그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알아요. 근데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사실 수진 선배 요즘 좀 힘들어 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 같지 않아요. 어떻게요? 제가 물었습니다. 손님들한테 더 친절해지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까칠한 편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모든 손님한테 정말 정성스럽게 대하세요. 마치 속죄하는 것처럼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변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들킨 게 두려워서 조심하는 걸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였으니까요. 은행을 나오며 그녀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나이 든 할머니를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이해하시도록 기다려주고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해주고 있었습니다. 변했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 진작 그랬어야 했습니다. 들키기 전에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지금의 변화가 진심인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아들에게 새로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의 딸이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특별히 뛰어난 조건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느 날 아들이 그녀를 데려왔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소박한 모습이었습니다. 화장도 진하지 않았고 액세서리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맑고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하고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직장 이야기, 가족 이야기, 취미 이야기. 대화를 나누면서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다르다고. 거칠애가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신을 과장하지도 않았고 우리 집안에 아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고 솔직했습니다. 지은아, 우리 준호가 어때?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배려심 많고 책임감도 강하고요. 같이 있으면 편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집안이 잘 산다는 거 알지? 저는 조금 도발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준호 씨가 좋아요. 준호 씨의 사람 됨됨이가 좋아요. 만약 우리 집안이 망하면?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들이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하지만 저는 계속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준호 씨랑 함께 할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집이 크든 작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건 준호 씨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둘이 함께 열심히 살면 되죠. 제가 일할 수 있고 준호 씨도 일할 수 있잖아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라는 것을요. 거짓이 없었습니다. 계산이 없었습니다.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 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나중에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좋구나. 지은이는 좋은 아이야.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응, 저 아이는 진짜야. 수진이처럼 겉만 번지르르한 게 아니라 속이 꽉 찬 아이야. 너는 좋은 사람을 만났어. 그해 가을, 아들은 지은이와 결혼했습니다. 조촐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양가 가족들이 모여 축하해줬습니다. 진심이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결혼식 날 지은이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어머님,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준호 오빠한테 들었어요. 전 약혼녀일을요. 저는 놀랐습니다. 아들이 그 이야기를 했구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에는 어머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생각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머님이 오르셨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자를 대할 때 나온다고 하잖아요. 어머님은 그걸 확인하신 거죠. 그리고 아들을 지키신 거고요. 저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님의 그 사랑을 본받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구나. 내가 이해해줘서. 그녀는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어머님이 준호 오빠를 지켜주셨으니까요. 덕분에 제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진짜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예쁜 손녀였습니다. 지은이는 훌륭한 엄마가 됐습니다. 아이를 정성스럽게 돌보고 남편을 존중하고 시어머니인 저를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와 단둘이 차를 마시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손녀는 낮잠을 자고 있었고 아들은 회사에 갔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제가 감사한 게 있어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뭐가?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때 용기를 내주신 거요. 만약 어머님이 불안함을 느끼면서도 침묵하셨다면 준호 오빠는 잘못된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준호 오빠를 만나지 못했을 거고요. 그건 그렇지. 저는 웃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내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편견을 가진 게 아닌가 계속 자책했거든.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은 모성애로 아들을 지키신 거예요. 그게 진짜 부모의 사랑이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너 알아?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있어.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 친절한 건 쉬워. 이득이 되니까. 근데 아무 이득도 없는 사람한테 친절한 건 어려워. 그건 인성에서 나오는 거거든.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요. 제가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늘 감사하다고 말하고 청소하시는 분들한테도 인사하고 경비 아저씨한테도 항상 웃으며 인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분들도 다 소중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래, 바로 그거야. 저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그걸 아는 아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거야. 돈이나 외모나 학벌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씨 때문이야. 그날 이후로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그때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불안함을 느끼면서도 침묵했다면 아마 아들은 수진이와 결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녀의 본 모습을 알게 됐겠죠. 하지만 그땐 이미 너무 늦었을 겁니다.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고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합니다. 겉모습만 보면 안 됩니다. 속을 봐야 합니다. 본질을 봐야 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조건을 많이 따집니다. 집은 있는지, 차는 있는지, 직장은 어디인지, 연봉은 얼마인지. 물론 현실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인성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녀도
인성이 나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가난해도 평범한 직장에 다녀도 인성이 좋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그 증거입니다. 지은이는 특별히 뛰어난 조건을 가진 게 아닙니다.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대기업에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씨가 따뜻하고 진심이 있고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저는 이제 마음이 편합니다. 제 아들이 좋은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녀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아들 곁에 있어줄 것입니다.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함께 할 것입니다. 그게 진짜 부부입니다. 그게 진짜 가족입니다. 가끔 그 은행 앞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유리창 너머로 안을 볼 때가 있습니다. 수진이가 여전히 거기서 일하는 걸 봤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했는지 아니면 여전한지, 후회하는지 아니면 원망하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라는 게 있다면 그녀가 진짜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들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그녀 자신을 위해서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들켰다는 두려움 때문에 변하는 척하는 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짜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부모님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입니다. 만약 자녀의 배우자감에 대해 불안함을 느낀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확인하세요. 용기를 내세요. 물론 제 방법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진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에 속지 말고 본질을 봐야 합니다. 사람이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온 확신입니다. 여러분, 제 선택이 정말 너무했던 걸까요? 어떤 분들은 저더러 가혹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한 번의 실수로 사람을 판단했다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보다 낮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근본이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약자에게 친절한 건 이득이 없어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인성이니까요. 요즘 세상엔 능력과 배경이 우선이라고들 합니다. 좋은 직장, 좋은 집안, 좋은 학벌이 중요하다고 하죠. 물론 현실적인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의 마음속에 흐르는 온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고르는 데 있어 인성보다 중요한 조건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번을 선택하시는 분은 잘했다. 그런 인성은 나중에라도 사고 친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2번을 선택하시는 분은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됨됨이를 볼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나요? 인생 선배님들의 솔직한 생각과 경험담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 선 누군가에게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